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유권자로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번 선거에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선택은 투표를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은 후보들 중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이제 고려하는 것이, 내가 투표를 해갖고 과연 결과가 달라질까? 내가 한 명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투표를 안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투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합리적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투표장에 가서 굳이 투표를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안 해도 하건 안 하건 이제 결과에는 차이는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투표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6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과반수 정도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유권자들은 왜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느냐? 내가 가서 뭔가 그래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냐 하면, 이미 투표장에 갈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예로는, 우리가 이제 투표장에 가서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를 하는지. 그래서 후보들 중에서 어떤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뀐 정책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이웃의 삶과 우리나라 전체의 삶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는 자세가 나 하나 뭐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 뭐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가서 투표를 해야겠지? 요 정도에 그친다면 사실은 충분히 후보들의 공약, 그다음에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의 공약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들의 공약 혹은 정책과는 상관없는 후보들의 이미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혹은 사실은 정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후보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에 근거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이 투표를 연구하시는, 선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언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다음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어.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에이, 또 요즘같이 여행하기 힘들 때는 마음 가는 대로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랬던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건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 신념 자체에 대해서
내 신념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 선택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쁠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신념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를 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굳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저의 신념을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독일에서는 1996년 연방 하원 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없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치적 신념 확대를 위해 선거 참여, 정당 공약 비교, 정치인들과의 만남, 자발적 토론과 논쟁을 유발하는 운터 18 정치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도와 인지 수준을 높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대 남녀 각 1명, 30대 직장인 남녀 각 1명에게 지금까지 투표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가를 질문하고, 10대 남녀에게는 앞으로 하게 될 선거를 어떤 태도로 참여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약 같은 거 보고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고민 못했죠. 느낌이죠. 사실 20대가 되기 전에 투표나 정치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투표는 엄청 감각적이었던 것 같아요. 후보자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되게 정치를 성실하게 잘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약간 국가 돈을 가지고 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멋있게 잘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를 할 때 조금 친절해 보인다든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떤 정당이 어떻고 어떤 정당은 어떤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가 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후보가 바람직한 후보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내년에 대선인지도 몰랐어요. 이대로 가면 왠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원래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우파라든지 좌파라든지 자기 성향이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잘하고 주장 잘하고 신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을 듣고 그런 여론에 휩쓸려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또 나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 후보자를 많이 지지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런 생각하고 뽑았던 것 같기도 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아모디오는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유를 뇌 구조의 근본적 정보 처리 방식 기능이 달라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의 예로 런던대 카나이 교수는 대학생 90명을 대상으로 MRI 실험을 한 결과 자유주의적 학생들의 경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전대상 회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수주의자의 경우 기억과 인지, 정서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측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 이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사람은 진보야, 저 사람은 보수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결정을 하는 요인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제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요인에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제 통용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진보다, 어떤 사람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사람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근거를 해서 저 사람은 진보일 것이다, 이 사람은 보수일 것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생물학 혹은 심리학 쪽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진보 보수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구분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보 보수가 구분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생물학 심리학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보 보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에서 보듯이 진보 정당 지지, 보수 정당 지지, 혹은 뭐 진보적인 정책 지지, 보수적인 정책 지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면 1차적으로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보수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불러요. 또 심리학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뭐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집단 공동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보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기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진보 보수 개념이 우리가 일반 정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보적인 성향, 즉 변화를 중시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현상 유지를 변화보다는 선호하고 그다음에 개인만큼 집단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뇌 구조가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이 두 부류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대선 직전에 행해진 KBS 과학 카페 실험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2명의 지지자 각각에게 한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고 특정 환경에 따라 뇌가 반응하는 부위를 살펴볼 수 있는 fMRI 장치로 대상자들의 뇌 구조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A 지지자의 경우 사진을 본 뒤 부정적 감정의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B 지지자는 긍정적 감정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고 자신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뇌의 구조의 특징 혹은 이제 그 생물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진보 보수의 구분이 뭐 투표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즉 실제 이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의식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권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유권자는 객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절대 진보 성향의 후보를 찍으면 안 되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공동체 위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타고난 심리적인 요인 혹은 이제 생물학적인 조건이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중시하는 그런 성격을 타고났다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조건은 보수일지라도 무의식 중에 진보 성향의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보 성향의 유권자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성향이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그런 유권자라면은 그럼 객관적인 조건은 진보 후보를 찍어야 되지만 그 타고난 그런 성격이라든가 타고난 기질이 무의식 중에 발현이 돼가지고 보수적인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뭐 사회학 혹은 경제학, 정치학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표 선택 이론을 조금 더 생물학,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연사의 인격과 성품, 외형, 신체적 매력, 호감, 카리스마 등
청중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가를 점검하고 중요시하여 호감을 사기 위해 세팅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주로 감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행동으로서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뜻합니다. 로고스가 세 번째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선 에토스와 파토스가 충족되지 않으면 청중은 설득되기 힘들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시를 히틀러의 연설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의 에토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콧수염과 걸음걸이,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전략적으로 연구했고, 파토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설 시작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거나 연설 중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청중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전략과 근거는 항상 마지막에 간략하게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 멍한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컨설팅이라든지 무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라든지 뭔가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컨설팅이란 연설에 반응하는 유권자의 얼굴, 표정, 신체의 반응, 뇌파 변화를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치인들의 연설과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는 선거 연구 컨설팅을 뜻합니다. 해당 국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명하진 않았지만 무려 10여 개의 국가,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도 대통령, 터키, 브라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위와 같은 컨설팅을 받았다는 업계 측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 정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어떤 유권자들은 이런 변화를 호소하는 자극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어떤 유권자들은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호응이 좋더라. 이제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분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지를 좀 더 끌어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운동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 때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정당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정치 컨설팅 업계에서 만든 메시지를 접할 수도 있는데 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하시되 그 메시지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그 다음에 그 후보의 그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에 근거해서 투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절대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시지의 감성적인 면에 호도되어서 투표 선택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우선 우리의 뇌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각각 관장하는 부분이 다른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폴 맥린이 주장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뇌줄기와 소뇌로 구성된 뇌간으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욕구와 생존 본능의 영역에 깊이 관여하며 호흡이나 심장박동, 혈압 조절 등 생명체의 기본 기능을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대뇌 변연계로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뇌에서 본능적, 위의 뇌에서 지성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슬픔, 두려움, 애정 등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주로 5세까지의 양육 과정에서 발달하는 부분으로서 뇌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정보 전달을 하는 기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피질, 사피엔스의 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고등 포유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장 나중에 진화하며 이성적, 합리적, 추상적 사고와 학습, 기억, 적용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인류 문명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고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유권자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 표들이 모여야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표 선택을 할 때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보고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바는 투표 선택을 하실 때 후보들의 정책 입장, 그러니까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고 어떤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시고 그런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유권자 본인의 그 정책에 대한 입장과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 후보는 나랑 정책 입장이 많이 다르네? 다른 후보는 나랑 정책 입장이 비슷하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인, 그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책 입장과 좀 더 유사하다라고 그러면은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가 쉽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감성에 의거해서 투표를 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좀 더 자제를 하고 정보를 많이 얻고 그 정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면밀하게 비교를 해서 좀 더 계산적이고 꼼꼼하면서 냉정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렵사리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적 문제가 없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